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에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총장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도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좌고 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라 이렇게 압박한 데 이어서 오늘은 추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 기한까지 정했는데 이 같은 이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거 최후 통첩이다. 이 분석이 맞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이 의견을 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내일 오전 10시 전에는 아마 입장을 낼 걸로 봅니다.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도 어떤 형태로든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이지는데 그게 결국 왜냐면 이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묘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들 보면 원래 검찰에 쓰려고 했던 카드들을 모두 다 지금 거의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뭐 특임검사도 그렇고요. 수사팀 교체 문제도 그렇고 이거 법무부에서 받지 않겠다고 이미 또 밝힌 상황이라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법무부는 마냥 이걸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좀 더 세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은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지휘를 다시 해달라고 재요청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유는 검찰청 지금 8조하고 12조가 충돌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12조를 거론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의 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마도 제의를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법무부는 또 이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어제 또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들어서 뭔가 사적인 등등 친분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장관이 지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까지 또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오늘 내일까지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 장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사실 추 장관이 어제와 오늘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연가를 내고 자리를 지금 비운 상태인데 SNS에 산사를 찾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에 생각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평론가님 이거 후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대검에서 어떤 타협안이나 중재안을 가져와도 원래 법무부가 지휘를 했던 것처럼 이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 그리고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라는 뜻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내밀 수 있는 카드로 가장 높게 관측되는 것이 전문수사자문단은 취소하고 그 대신에 특임검사나 제3의 수사팀을 발족시켜서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수사를 맡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앞서 입장을 밝힌 것 그리고 오늘 추 장관이 산사까지 가서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줄 뜻이 없음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강대강 대치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윤 총장 입장에서도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거면 대검에서 검사장들을 왜 불렀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예정대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일부 수용, 일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감찰권 발동 같은 적극적인 수를 내게 될 텐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감찰을 하더라도 이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직무를 배제시키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징계권은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치가 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현재로서는 고려해야만 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도 보는 것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또 방금 장 평론가께서 예측하신 그런 상황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최후 통첩을 받은 입장에서
아직도 검찰에서는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난 2일에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3일에 검사장 회의를 3차례 연달아 릴레이식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보고 월요일 날 받았고요. 이 부분 법무부에도 그 회의 결과를 알렸는데 그러고 난 뒤 곧장 아마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윤 총장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마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대검에서는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으로 법무부와 대검 모두 입장,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의 타결 가능성을 알아본 것 같은데요. 법무부의 입장이 상당히 완고했던 것 같고 추미애 장관도 오늘 보신 것처럼 변함없는 처음에 지위를 고수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나 저는 이 타이밍에서 윤 총장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있다면 추후에 감찰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예를 들면 사퇴 권고까지 이어지든 아니든 일단은 검사장 회의의 뜻을 그대로 밝혀서 끌어가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외청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나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구속 불구속 여부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직무 자체를 어느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게 되면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검찰총장을 이른바 식물총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선례를 윤석열 총장이 남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남은 공은 법무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는 온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장관 성격상 또 물러날 스타일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추 장관에게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사실 물밑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간을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같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윤 총장이 결과론적으로 일부라 할지라도 추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양측 모두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윤 총장 그렇다면 일단 입장을 내놓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장 회의 결과에 어떤 방향성이 담겨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수사 자문단의 소집은 중단은 했습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의 어떤 그 지휘를 제안한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검사장 회의에서 이에 대해 재지시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죠. 이 부분과 연계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방금 장 평론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교수님 어떨까요? 네. 윤 총장이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도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수사 지휘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뭐 그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거고요. 이제 아까 선택했던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유력하게 예측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문수사 자문단은 일단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제의를 요청하면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청법 제12조에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부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검찰의 입장을 한번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법무부가 다시 저는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법무부장은 그래도 다시 지지를 할 겁니다. 그 수사에 손 떼라고. 그렇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절차를 밟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간을 약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일정 부분 더 강하게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또 검찰 입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과, 물론 100% 동의한 건 아니겠지만, 그 외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기했다고 하니, 그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검찰의 어떤 결집력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 장악력은 일정 부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뭐 뻔한 대답이 돌아올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법무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시간을 잠깐 더 끌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갈등 사안이 오늘 내일 안에 답을 내놓더라도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좀 이 사안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지휘권 발동 전에 민정수석실에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뭐 이 부분도 함께 첨언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까지 끌어와서 지금 이 판이 더 커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을 가능성. 이제 제가 말하는 보고라는 표현은 협조 사항에서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뭐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하라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네. 법무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통보하는 형태로 민정수석실에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가능성 말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아니면 통합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어찌 보면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여당에서도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은 물러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하는 모습이 어떤 형태든 보여지게 되면요, 그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여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고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이지 청와대가 나서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 예컨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손을 떼게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논리가 합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화. 네. 근데 청와대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그랬다는 말이 생기거나 그런 뭐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압박한다고 비춰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나서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법무부에서 실제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청와대에 재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이제 불거지는 것 자체가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국민들도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격화되고 길어질수록 청와대가 뒤에서 추미애 장관을 든든히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가는 게 힘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 장관도 본인이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킬 방법이 없고요. 윤 총장도 마냥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땅한 해결책 없이 계속 지루한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민생이나 경제, 그리고 북한 문제, 외교 문제를 챙겨야 되는데 검찰 문제라는 사실은 달갑지 않은 이슈까지도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 바라는 건 민생 문제 해결인데, 검찰총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도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부당한 거 아니냐는 그러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이슈라, 이걸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추 장관 선에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강대강 대치가 지나치게 격화되면서 부담을 참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윤 총장이 버티느냐 사퇴하느냐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지를, 안 그래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검찰총장 거치라는 곤혹스러운 문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서서히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뭐 다 예상입니다만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까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그 결단의 순간이 왔어도요. 빨리 행사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협력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원칙을 강조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정리할 확률은 낮다. 그러나 간접적인 발언이나 이를테면 수보회의에서의 발언,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등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편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간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되는 것인데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서서히 또 낮아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참모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좌를 한 게 아니죠. 본인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명분을 살짝 굽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안 느끼게끔 타협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인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의 역할에 더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장혜찬 평론가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일 안으로는 윤 총장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이 이슈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이제 뭐 관련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위원회가 6.17 대책 후속안으로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야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공방이 뜨겁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큰 비난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 가운데 하나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로 서울에는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 처분하겠다. 의도와 다르게 비치는 모습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질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노 실장은 반포에는 가족이 살고 있어서 매매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입장을 바꾼 거네요. 배경 무엇입니까? 사실 정치적 공세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요. 본인을 향한 비판이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만 나왔다면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도 들고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처신을 기대한다, 아쉽다 이런 발언, 또 초선 김남국 의원도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해야 된다. 정말 많은 내부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사실 청와대 고위 참모를 상대로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건드린 사안이었고 사실 노영민 실장이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4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시세가 23억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리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세 채의 공시지가만 75억인가 76억인데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은 100수십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노영민 실장은 지역구에 집 한 채 있고 살고 있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최측근 비서실장인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1주택을 처분할 때 그때 사실 반포를 처분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아니라 청주로 바꾼다는 해프닝이 있게 되면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강남 집은 포기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비서실장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까지 몰렸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내 또는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 내에 다주택자들도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신호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낙연 의원 얘기 방금 하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당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합당한 처신과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노영민 실장에게 얘기를 했다, 직접 했다 이 부분까지 밝혔는데
이렇게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부담이 컸겠죠.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낙연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보지는 않고 다만 여권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비판이 많잖아요. 본인이 또 사실 비서실장 시작하면서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분이 만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놔두고 다 팔아라. 그 원칙에 본인이 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반포집을 안 팔고 청주집을 판 거예요. 그건 뭐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면 본인은 그 비싼 집 갖고 있으면서 싼 것만 파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론적 입장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서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또 부동산 대책 여러 번 내놨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아파트 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 모시고 있는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언론에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국민들한테 집 팔으라고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집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왔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직책과 연관해 보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적 관점이라고 봐야죠. 그럼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나 저렇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간 분이라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어떤 뭐랄까 책임감이랄까요? 아니면 네. 그게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여론의 압박이 결국은 스스로 그 집을 팔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뭐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곧 나올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뭐 그 40여 채 이상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40여 분이 다주택자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앞으로 정치권도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가 좀 시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한 이제 시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이 같은 의원들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운데 42명이 다주택자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 이제 소속 의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만약에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총선 출마 당시 서약서를 받았던 거 있죠. 2주택 이상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한다. 나머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이제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수습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수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이 그냥 이걸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에 이미 서약을 다 하고 들어왔잖아요. 네.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공천 받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되고 나서는 또 안 지키는 거냐 이런 비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들이 서약했고 또 공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다면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결국은. 뭐 억울하고 뭐 개인적인 손해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으로 살면 누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속한 거는 지키시는 게 좋다. 특히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답해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이 시민단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경실련은 어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 주택 빨리 처분하라. 그 서약을 지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여야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자는 의원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 나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 경실련의 기자회견 보면서 속이 시원했던 대목이 있어서 좀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경실련에서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투기 방조당, 정의당은 투기 무관심당. 이렇게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으로 네. 발표를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말 듣고 속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주택자들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친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아니라요. 아예 본인 지역구에는 자가가 없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2채 이상 가진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대표적으로 양양자 의원이라던가 김포에 있는 김영주 의원, 뭐 이런 김주영 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역 구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아무리 규제하겠다 강한 사인을 보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회의원들부터 다주택자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안 팔고 있으면 우리도 버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표적 친문 인사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까지도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지만 경실련 참여연대 전부 다 진보 시민단체이고요. 진보 언론 또 진보 사회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이나 진보 정치권이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또 2년 안에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부동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체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뭐 계약서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솔선수범하는 다주택 처분도 중요하지만 몸에 와닿는 실효적인 부동산 집값 잡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문제, 정권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야 상당히 좀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만 얘기해서 이 공평 차원에서 좀 통합당 말씀도 좀 드리자면은, 통합당과 한국당 수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1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41%이고요. 뭐 구체적인 의원들의 이름은 이 당은 뭐 어떤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야 모두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통합당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맹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합당을 향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합당의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고 통합당도 문 대통령의 지시 따라서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건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당내 인사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당 의원들도 집을 팔아야 되고 부동산 백지 신탁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원희룡 제주지사처럼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실거주하는 집 외에는 처분하는 게 여러 공세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누가 올렸느냐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올렸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집값을 올릴 수가 있나요? 실제로 우리 통계 데이터나 지금 정부에서 주요 데이터, 민간에서 사용하는 KB 통계 이런 걸 보게 되면 지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값이 전부 다 수십 %대로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지금 3년 동안 50% 넘게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한 자릿수대로 관리가 됐거든요. 전부 다 5% 이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게. 물론 국제 정세나 환율의 여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정책인 거죠.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그래도 부동산은 관리 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는 판박이로 서울의 중위지역 아파트 지금 수십 % 올리면서 몇 억씩 올리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저도 훌륭한 정무적 판단으로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지금 야당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글쎄요, 여당이 국민들의 어떤 실망한 마음을 다독이기보다는 이것마저도 남 탓하는 것이냐. 더군다나 이제는 범 180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부동산값 못 잡는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스스로 내부 단속을 하면서 여권에서 그동안의 어떤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져 놓은 부동산 정책, 그랜드 디자인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한 것이죠. 이 김수현 전 실장발 규제 위주 세금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인 반성과 고찰을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 등등을 통감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일가를 하셨는데 참 고민이 깊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제 등등 어느 정도 또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행보와 또 의견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말은 국민들한테 전혀 호응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할 수 없죠.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정책적인 문제에 비판을 하는 것과 왜 민주당 의원들 집 안 파냐고 얘기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헌법적 발상인데 이걸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다주택 의원들한테 집 안 팔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이 그걸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물론 본인들의 서약도 안 했으니까 안 팔아도 강제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원희룡 지사처럼 이런 통합당 의원들 집 팔아야 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당론을 채택이 안 나는 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도 이제 잠룡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거예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통합당이 만약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그러면 통합당은 과연 뭐가 다르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라 한다고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헌법적으로 안 판다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모든 부담을 안고서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왜 집 안 파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잣대를 대려면 양쪽을 똑같이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리어 본인들한테 역풍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민하시면서 발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통합당 역시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천 명이 근무하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와 불교계에 이어서 천주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초비상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40대 조달청 공무원이 확진돼 부서 근무자 18명을 포함해 6천 근무자 전원이 기가 조치됐습니다. 감염원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4개동 밀집 건물에 5천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2차, 3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성당에서 어젯밤 신자 2명이 죽어 확진돼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성당에서는 지난 2일 교인이 첫 확진된 후 소모임 등에 참석한 교인 4명과 확진자의 딸과 손녀 등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또 지난 4일 파주의 문산 파티마 성당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8일과 이번 달 3일 두 차례 미사에 참석해 미사 참여 신자 620명이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 세이백화점 직원과 유성구 원내동 모 의원 원장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1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으로 대전 방문 판매와 금양 오피스텔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종교 집단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정부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나 미사를 제외한 교회 내에서 소모임과 통성기도 단체 식사를 금지했습니다.
또 교회에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화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발생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부장관 승진 이후 처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며 대북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은 동맹과의 만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지난 2년간의 북미 정상회담 결론을 따를 뿐이라며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거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안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판결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매우 거센데요. 교수님,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면 한국에서 수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 이제 범죄자를 이 손정우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어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그쪽에 보내가지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 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손 씨에 대해서 주도적인 어떤 형사 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손 씨를 보내게 된다면 이와 연관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결국 미국으로 송환에 불허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 국무부, 외신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이제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손정우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고 이 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범 범죄자 중에서 사실 한국이 이 범인 인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이제 아동과 관련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초국가적인 범죄와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네.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 손 씨가 미국으로 인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상당히 이런 관련되는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 또 영국 BBC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란을 18개를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 손정우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서 과연 외국에서 한국이 사법 주권국인가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동 포르노 성착취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건절 의지가 과연 있느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시청자분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거로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수사는 32개 나라가
공조 수사를 벌인 사안입니다. 즉 최소한 32개 나라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에 대한 비판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서지현 검사는 조목조목 이 법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곳으로 보내는 게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국제적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에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법원이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경찰 수사는 이미 공식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고 법원 앞에서는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교수님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판결도 받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경찰에서 그 수사 결과를 갖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제 수사가 된 것이 아니라 32개국이 공조를 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본 세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발본 세건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이 사법 주권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법 주권이 왜 여기서 나오냔 말이죠. 이거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조를 해가지고 국가 대 국가에서 서로가 같이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사법 주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법원의 판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정우,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이 아니라서 전자발찌도 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번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는 미국으로 다시 좀 송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아동 착취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끝났고 이미 4월 달에 이제 석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국에서 송환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재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어떤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이 한 4,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00명 정도는 우리 한국이 담당을 했고 3,600명은 외국에서 그 수사를 담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만 그냥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한국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한국보다는 외국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갔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범죄인 인도를 재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소하는 그 항목에 같이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불허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그 범죄 사실을 빠뜨리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또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재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 그런 시각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손정우의 형량은 그러면은 1년 6개월 정도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거군요. 끝나는 것이죠. 참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와 합의를 이뤄내야 될지 고민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스 오늘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안인데요.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이 된 감독과 선수 그리고 소위 팀 닥터로 불렸던 인물 사이에
혐의를 부인하도록 입을 맞춘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소위 팀 닥터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사실 이 그 크린 스포츠 센터에서 이 그 최 선수와 연관돼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 감독과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 또 남자 선수에서 이 세 명이 가해자가 됐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팀 닥터, 즉 이제 무자격 팀 닥터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가해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고 그리고 체육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서 완전히 빠져 있었었는데요. 6월 23일 날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폭행 사실, 즉 가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돼 있던 그 감독과 그 선수들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사실을 그 가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가해 사실 자체를 갖다 좀 이렇게 덮어주려고 사전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감독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에서도 자기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네. 이런 것과 좀 사전에 공모가 있어가지고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독하고 선수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던데 그 구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사전에 협의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해자들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최숙현 선수 세상을 떠나긴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조사관과 나눈 마지막 통화가 공개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움을 느낀 정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한체육회에서는 총 뭐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약 2분 36초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던 사람은 이제 그 여경 출신인데 그분이 상당히 좀 깐깐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뭐 저희하고 같이 뭐 비행기 값이라고 돈을 가져갔지 훈련비로 쓸 거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주시청에서 비행기 값을 다 대줬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비리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 조사관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네. 저희한테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조사관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에 걸쳐서 얼마를 입금한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보내라. 또는 비행기 값과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내라.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조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본인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로 하여금 네. 모든 사실을 전부 다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제출하라라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이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이 최 선수가 굉장히 힘이 빠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 선수 동료 한 명은 경주시청 측이 변호사를 사서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말을 들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아마 이런 그 조사관과 같이 통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제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합숙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합숙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선수들이 그 집중적으로 훈련을 함으로써 네. 그 어떤 그 선수로서 또는 시합의 성적을 올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보게 된다면 가혹행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숙소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2013년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게 상시 합숙 훈련을 갖다가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초중고가 약 한 380군데가 지금 전부 다 이 합숙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합숙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장점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힘을 갖다 합쳐가지고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폭행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 체육 선수들의 합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와 더불어 정부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대책이라던가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숙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한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중심이 돼달라. 아니 대통령은 할 일이 다른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은 인권위원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속 수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늑장 수사를 해갖고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에 경찰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습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겠다. 그다음에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반드시 밝혀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1월 달에 심 선수와 연관돼 가지고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대책들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가장 세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처를 속여서 수천억 원의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와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사 송모 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해 연 3% 안팎의 수익을 낸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은 1,000억 원을 넘었고 만기가 남은 펀드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5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한 김 대표는 투자처 발굴을 담당한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서비스 이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54억 원, 13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재정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고 유학 동안 쌓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 33명은 하버드와 스탠퍼드 등 해외 유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됩니다. LG전자는 자율주행 LG 클로이 서버봇이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외래에 처음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LG 클로이 서버봇은 시료나 검체, 문서 등 물품의 배송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LG전자는 LG 클로이 서버봇 투입으로 의료진이 환자 치료 등 본연의 의료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격으로 모니터를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으로 로봇의 상태, 운영 정보, 그리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어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과 관련 유튜브 생중계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강연에서 진행장은 도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와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더의 크기는 팔로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많은 팔로워를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열리는 감독과의 대화를 가상공간인 점프 VR 내 소셜룸에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영화제 기간인 7월 9일에서 16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과의 대화는 감독과 관객이 만나는 오프라인 교류의 장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가상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 컨퍼런스로 변모시켰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인데요. 이번 감독과의 대화는 비욘드 리얼리티 초청작 5편의 감독과 제작진 8명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CJ 제1제당은 공식 온라인몰 CJ 더 마켓이 출범 1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 식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한 덕분에 급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CJ 더 마켓이 작년보다 40% 이상 성장한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투데이였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일부 영남에만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강원 홍천과 춘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연일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은 33도까지 치솟겠고 수원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저녁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 32도, 전주 31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인천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고양은 낮에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양주도 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 경기 남부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주말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